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과학계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26, 2022년 6월 21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성공을 거뒀고 (8월 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미국 플로리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방산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 우뚝 섰으며 for bringing the idea of forge theory to combinatorics. 한국에 나온 수학자 허준희 교수는 제2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을 표현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학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2022년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서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물도 없어 더욱 아쉬움이 컸다. 노벨상이 아주 요원한 그런 꿈으로 남아있을까. 우리 과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돌리기는 좀 억울하죠. 아주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곳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간다기보다는 우연히 발견하는 거에 가까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지금 노벨상의 이름으로 그 가치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 걸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과학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노벨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노벨상을 탈 만큼의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의 가치를 넘어 기초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본다.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노벨상의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히는데 이는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며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은 자신이 죽기 1년 전 인류 복지에 가장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고 약 2,7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 재산을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했다. 그 알프레드 노벨이란 분이 노벨상을 만들었고 그분이 다이너마이트로 되게 유명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초반에는 이 광산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확장을 시키는 방법을 쓰이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전쟁의 용도로 이제 악용되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제 순수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이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성의 의미로 말년에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 각 6개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금과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수상을 하게끔 이런 걸 만들고 노벨의 유산을 바탕으로 노벨 재단이 설립된 이후 19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금과 금메달, 상장이 주어진다. 하지만 상금보다 인류에 공헌한 최고의 인물이라는 영예가 더욱 값진 상이다.
평생의 꿈이자 염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최고의 이제 권위를 이제 주는 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평생 연구한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교과서에 실리고 수십억 인류에게 그런 자기의 연구 내용이 알려지고 그런 거에서 있어서 보면은 가장 값진 인생의 목표이자 그런 게 아닐까. 노벨상은 선정 방식도 까다로운데 해마다 9월에 수상자 선정에 들어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그리고 경제학상까지 각 분야별로 1000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10% 정도를 우선적으로 가려낸다. 그 뒤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올해 역시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등 6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는데 과학 분야에서 영광을 품은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래전에 멸종한 인간 조상의 게놈, 유전체를 분석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스웨덴 출신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2022년 가장 먼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박사다.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발견한功勞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수네베리 스트램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데 한 분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노벨상을 수상한 7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Well, I initially thought it was a joke, actually, that it was my research group who made an elaborate joke. But then it sounded a little too convincing, but it was hard to digest, actually, immediately. 우리 인류가 속한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 또 현대인과 멸종한 고대인의 유전자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끈질기게 찾아온 것이다. Es ist besonders erfüllend, weil es hat sozusagen angefangen als eine Liebhaberei oder eine Art Hobby vor 30 Jahren und wurde ziemlich lange angesehen als irgendwie ein Kuriosum. 페보 박사가 호기심을 갖고 빠져든 연구 분야는 고유전체학. 준화석 상태 뼈와 같은 오래된 생체 조직에서 유전 물질인 DNA를 추출하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을 해독한 후 이를 진화 이론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역사와 인류 집단 간 관계를 추론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페보 박사는 1990년부터 네안데르탈린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9년 전 세계 최초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린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수만 년 전 멸종한 인류의 화석은 미생물 등에 오염돼 정확하게 게놈을 분석해내기가 어려웠는데 페보 박사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적용해 그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인류의 유전체에 네안데르탈린 DNA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페보 박사. 현생 인류의 해부학적 기원과 특성을 밝히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물리화학자 칼베리 샤플리스 교수. 지난 2001년 인체에 이용한 광학 이성질체만 따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치료제 물질을 개발한功勞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2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상을 품여놨다. 모르텐 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캐롤린 버토지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 화학상을 품은 샤플리스 교수. 이들의 업적은 원하는 분자를 쉽게 합성해낼 수 있는 클릭 화학을 개척해 화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원하는 분자들을 합칠 때 복잡한 화학 반응을 설계해야 했지만 클릭 화학이 개발되고 나서는 구리를 촉매로 해서 한쪽 분자에는 아자이드라는 화합물을, 다른 분자에는 알카인이라는 화합물을 붙여 레고처럼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 세계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세포를 탐색하고 생물학적 과정을 추적하는 데 널리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화학 산업은 물론 신약 개발과 암 연구에 이르기까지 분자가 쓰이는 다양한 곳에 적용되며 물질 합성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정보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기술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정보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3명의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주인공은 알랭 아스페 교수와 존 F. 클라우저 연구교수, 안톤 차일링거 비엔나대 교수. 이른바 양자 정보과학에 초석을 놓은 과학자들이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올해 노벨상을 받은 3명의 물리학자들은 양자 기초 연구의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검증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자역학의 그 완결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양자역학 자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우고 그 양자역학을 물리학자들이 완결성 있는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쌓는 데 큰 공적을 남긴 그런 연구 결과들을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의 공통된 업적은 양자 얽힘이 실제하는지 실험적으로 고안하고 증명했다는 데 있다. 양자 얽힘이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서로 얽힌 입자쌍 중 한 입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입자가 설령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개념이다. 1970, 80년대 아스페와 클라우저 교수가 먼저 벨의 부등식의 위배를 통해 세상의 얽힘을 증명했고, 이후 차일링거가 실험을 통해 이들의 증명을 고도화했다. 1960년대 존 벨이 개발한 벨의 부등식은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이론인데 이것이 위배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Well,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ll work that I did more than 50 years ago. Work that starte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Wrote a paper in 1969 proposing to do an original experiment testing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Ich kann Ihnen ganz stolz sagen, das ist für nichts gut. Das mache ich nur aus Neugierde, weil ich von der Quantenphysik von Anfang an, wo ich zum ersten Mal davon gehört habe, vollkommen begeistert war. 이들의 수상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측됐던 상황. 이들의 연구를 통해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완결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양자역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수많은 결실을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얽힘 상태에 대한 그 이 3명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응용 연구, 양자역학을 이용한 응용 연구에 관련 연구 결과들을 적용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새롭고 아주 중요하고 실생활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양자정보 과학 연구는 보안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 그리고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업적만으로도 세 연구자의 수상은 당연한 결과지만 동시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연구 결과들이 하나의 연구팀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해당되는 성과에 대한 어떤 그 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년 정도에 걸쳐서 따로따로 수행된 다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그 상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검증이 이루어진 실험 결과에 대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그 노벨상이 주어졌는데요. 노벨상이 이런 식으로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주어진 것은 굉장히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명의 과학자가 끈질기게 연구해온 노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검증한 후에 수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가치를 더욱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노벨상의 역사를 짚어보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상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핵심 논문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 평균 31.2년에 달했다. 노벨상 수상은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힘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는다면은 토양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듯이 이 기초과학이 발전이 되어야만이 튼튼한 바탕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따른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기초과학의 토양을 잘 다져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일까? 노벨상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미국. 이제까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400명. 2위를 차지한 영국의 137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3위는 1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이들 세 나라만이 100명 이상의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은 기본. 전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의 이민이 잇따르고 있어 노벨상 배출 강국의 위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전 세계 7위의 기록을 가진 일본이다. 과학 분야의 수상자 26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 분야만 따진다면 스웨덴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준.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벨 물리 생리의학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2000년대 이후 매년 1명 이상의 수상자를 내고 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기초과학 육성에 집중해온 일본. 서구권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응용과학이 아닌 물리학과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왔는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100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꾸준히 기초과학 인력을 키우며 기본에 충실한 장기 전략이 지금의 노벨상 수상으로 빛을 발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이 유일할 뿐 과학 분야에선 전무한 상태. 우리나라의 연구 시스템은 어떤 연구의 결과의 도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연구를 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노벨상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연구지만은 그래도 이 연구를 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연구 테마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3, 2, 엔진 점화, 이륙, 두리오가 발사되었습니다. 왜 아직 우리나라는 노벨상과 인연이 없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기초과학 연구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 학문의 토대가 깊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 10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 상위 1%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에 선정된 한국 과학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7년 29명, 2020년엔 46명으로 늘었다. 과학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세계 상위 1%의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수십 명씩 배출되고 있는 것. 이미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올랐던 고 이호왕 교수. 1976년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한타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연구자로 한국의 파스테르라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현택한 교수도 있다. 나노결정 합성 분야의 대가인 현 교수는 나노입자를 균일한 크기로 대량 합성하는 표준 기술인 승온법을 개발해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대폭 넓힌 공을 인정받고 있다. 노벨 화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또 한 사람. 과학계 유령 교수를 찾아가 봤다. 여기에 그 카이스트에서 한 5년을 일했고, 그리고 또 여기 켄텍에서 지금 첫 해를 지금 보내면서 같은 분야에서 다공성 물질의 그 촉매 합성하고 촉매 그 응용 쪽 연구에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화학 연구에 매진해온 유령 교수. 그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메조 다공성 탄소의 합성과 메조 다공성 제올라이트 촉매 물질을 설계한 것인데, 쉽게 말해 인류가 촉매와 화학 반응의 촉진 현상이나 흡착 등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약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유령 교수. 특히 그의 연구 결과가 4만 5천여 편의 학술지에 인용되었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우리나라 최초 상위 0.01% 피인용 우수 연구자의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노벨상 후보자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예측 후보고, 또 그리고 여러 명을 3배수로다가 후보로 뽑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기대는 별로 안 했고요. 저같이 그 한국에서 그런 그 후보로 뽑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까지 뽑히면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국제적으로다가 그 인정받을 만큼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자연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게 되겠죠. 40여 년간 한우물을 파며 열심히 연구활동을 한 결과 어느새 노벨상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는 유령 교수. 작년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올해 초 소속 학교를 옮겨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유 교수가 새롭게 몸담게 된 한국에너지 공과대의 경우 5년 단위의 평가를 거쳐 연구 능력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정년 없이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한 없는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65세가 넘는 교수는 정년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가 안 되면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고 실험실을 또 갖고 그 자신의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교수 대우가 돼서 실험실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험실을 갖고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 정년 문제는 항상 과학기술계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65세로 제한되고 있는 정년 제도가 인재 유출은 물론 인재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부분의 외국 대학에선 종신직을 택하고 있다. 능력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구 연속성을 부여하는 원리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고디너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1922년생으로 올해로 만 100세가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인 랩의 학생들을 지도하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령 교수와 같이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은 어떨까? 서울의 한 대학교. 노벨상의 밭이라 불리는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우재성 교수를 찾았다. 우 교수는 생명과학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 셀의 3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신진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해오고 있을까? 모든 생물학자들이 뭐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 디테일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먼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규명하고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학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생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RNA, DNA의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구조생물학은 노벨상의 산실이기도 하다.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의 구조를 알아낸 로더릭 맥키넌, RNA 중합효소 구조를 푼 로저 콤버그 등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조생물학자인 우 교수는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말 중요하고 기념비적이고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데 아마 단일 분자나 그런 복합체로는 구조생물학이 그 노벨상을 또 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는 구조생물학도 약간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더 큰 그 세포의 어떤 구역, 특정한 구역에서 많은 단백질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밝힌다거나 이런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또 발전을 해야 또 발전할 것 같고.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이미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생물학에 대한 연구 자체를 늦게 시작한 데다 그 중요성을 간과한 탓에 투자와 지원이 더욱 늦어진 경향이 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기초과학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과학 쪽에 더 비중을 둔 탓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구조생물학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구조생물학의 가치를 깨닫고 연구에 필요한 가속기와 저온전자 현미경 등의 장비를 갖춰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구 장비를 갖추더라도 구조생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수가 강의도 해야 되고 뭐 펀딩도 따야 되고 그 와중에 셋업도 해야 되고 셋업하면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같이 실험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논문을 내야죠.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과정은 정말 슈퍼맨이 아니면 그 견디기 힘든 이 과정들을 사실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실험실을 셋업하고 자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그 연구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무슨 연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확립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것만 하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질소비료 발명을 통해 농업혁명을 이룬 카를 보슈. 특히 상대성 이론을 제시해 현대 물리학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까지. 인류의 회자되는 유명 과학자들을 다수 배출해온 독일은 어떤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을까? 특히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 기초과학연구의 본산이라 불리는 과학연구기관으로 독일 주요 도시와 미국 등에 80여 개의 단위 연구소를 두고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2만 4천여 명의 연구원들은 천문학, 뇌과학,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법률, 역사, 미술사 등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학문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막스 플랑크 협회는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관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33명. 이는 단일 연구기관으로서는 세계 최다다. 그렇다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걸까?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영향력 있는 저널의 논문 게재를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막스 플랑크 협회 역시 각 연구소의 예산을 결정할 때 R&D 평가 기준으로 과학 논문 인용색인 SCI급 저널에 등재된 논문 수, 특허 수 등 정형화된 지표가 아닌 동료 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 their complete freedom. Yes, freedom and good support. And help perhaps to stay in academia, but not all of the students can stay in academia. So there is a career also in outside academia in industry. 우리나라 역시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기초과학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귀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한 데 이어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한 지원 사업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2022년 약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는 2017년 1조 2,600억 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충북 청주시 오창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오아시스 설립도 추진 중으로 이제까지 방사광 가속기는 총 30개의 노벨상을 안겨준 노벨상의 산실이기도 하다. 기초과학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강원도 양양의 한 지하 실험실. 이곳에는 2014년부터 우주 비밀을 풀기 위해 지하 700m 깊이의 땅굴로 들어간 이들이 있다. 바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암흑물질이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에서 인류가 알고 있는 물질이 전체 4.9%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중력이 있지만 빛을 내지 않는 존재, 즉 암흑물질이 우주의 26.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력 대신 밀어내는 청력을 가진 암흑에너지로 추정하고 있다. 암흑물질은 1930년대 초 스위스 천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은하 질량을 관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물질은 세계 과학자가 우주 기원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자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로 꼽히는 연구로 미국과 유럽 등은 30여 년 전부터 암흑물질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과학자들은 2015년 지하 실험실에서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중성미자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염관 때 지하 실험실에서 중성미자의 진동을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20여 년 전에 실험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가미오카에 있는 지하 실험실에서는 노벨상이 벌써 2개나 나왔고요.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무엇일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중성미자. 빛입자인 광자 다음으로 많은 중성미자는 태양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초마다 700여 개가 배출된다. 하지만 중성미자의 전하를 띠지 않고 질량이 거의 없을 뿐더러 다른 종류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령입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중성미자는 전자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3종류지만 과학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종류의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질량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우주 끝이 어딘지, 얼마나 큰 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의문일 거고요. 가장 작은 것으로는 이제 도대체 이 우주를 흐르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 궁극적인 입자가 뭐냐, 그런 그 큰 구조와 아주 밀접한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입자들 이 사이에 이제 관계를 규명하는 게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지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그야말로 미지의 존재를 연구해야 하는 것. IBS 지하실험연구단은 중성미자 성질 규명 실험과 함께 암흑물질 가운데 유력 후보 윈프의 흔적을 탐색하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한 이후 IBS 지하실험연구단은 암흑물질 윈프를 찾기 위한 코사인 실험을 수행,
과학 난제를 풀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윈프를 검출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검출기가 컴퓨터로 보내오는 신호의 양은 1초에 14개. 하루에 모아지는 데이터 용량만 20GB. 1년이면 72TB에 이른다. 이 중에서 윈프의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선 배경 잡음을 최대한 줄이는 연구 환경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 그룹들도 지하 깊은 곳에 연구 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암흑 물질과 중성미자 연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더 나은 연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했고, 드디어 지난 10월 5일 강원도 정선의 초거대 지하실험실 예미랩을 준공했다. 어마어마한 지하실험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미산 지하 1000m에 건설된 예미랩은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높이의 2배에 달한다. 지하 700m인 양양실험실보다 300m 더 깊은 예미랩은 뮤온 등 중성 미자나 우주방사선의 잡음을 5배 정도 줄일 수 있어 연구에 더욱 최적화된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예미랩은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6위급 고심도 지하실험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지하실험 성과가 각각 2번이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예미랩의 속살은 어떤 모습일까? 지하 587m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1초에 4m씩 내려가는 엄청난 속도에도 워낙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약 2~3분의 시간이 걸린다. 현재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공사를 마친 상황. 올해 연말까지 양양 실험실에 있는 실험 장비를 옮겨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실험 장비 설치가 세팅되면 내년부터 본격 실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예미랩이 완공되면 암흑 물질을 탐색하는 코사인 실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예미랩의 또 다른 중요 임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 베타 붕괴 실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중 베타 붕괴 실험은 중성미자의 성질을 밝히려는 프로젝트로, 중성미자의 성질은 우주 초기 생성의 비밀을 이해할 열쇠가 된다. 빅뱅 직후 우주엔 물질과 반물질이 함께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물질만 비대칭적으로 남아 현재 우주를 구성했는지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물리학계의 80년 난제인 이 문제를 푼다면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중성미자가 질량이 굉장히 작고 반응도 굉장히 약하게 해가지고 아직 그 정확한 질량이나 아니면 그 성질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그런 이중 베타 붕괴라는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의 질량하고 성질도 밝히려고 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암흑물질 정체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네이처지에도 이제 발표가 됐고, 많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연구를 시작한 지금, 기초과학에 보다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초과학에 관한 우리가 암흑물질에 관한 실험 먼저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는 그런 연구비의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과학이 과연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암흑물질 뭔가에 관한 호기심을 일반 국민들도, 물론 일반 국민들이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에 대한 가장 기본적 질문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질문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이런 기초과학에 대해서 그런 과학이 필요하다. 이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7일 국내외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기술 교류회는 올해 연말까지 과학계 핵심 분야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최신 연구 동향 공유, 강연까지 진행하는 교류회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술교류를 통해서 국내 석학과 국내 신진 연구자들이 그런 네트워크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전수받고 더 확대돼서 이 기술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교류 장을 만들어서 국제 공동 연구라든지 글로벌 연구 교류 협력 확대에 저희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 우주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을 주제로 기술 교류회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늘 주제는 보안 기술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협력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연구 협력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연구실이나 학교 또는 회사에서 벗어나 같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과학계 교류회장이 대대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지금 다른 보안 문제들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의 발표, 토론을 들으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분들이 개발하신 각종 기술들을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분들과 앞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과 재밌는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이전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 시절.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였고 비로소 기초과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0여 년, 지금 이 순간도 기초과학 강국을 향한 과학자들의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